중국은 자국민들에게 90% 지지율이라는 엄청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그만큼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반중 정서가 강한 곳이 많은데, 왜냐하면 중국은 외교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자꾸 자국 우선주의를 들이밀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중 중국이 자국 우선 수준을 넘어 남의 것까지 빼앗아 자기 걸로 만들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이죠.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전통 의복, 음식 등 전통 문화를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 타국의 자기 것이라 홍보하며 우기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심심하면 뉴스에서 들려오는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이죠. 한복이 중국 것, 김치도 중국 것이라 하는 것에 모자라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체육복마저도 중국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니, 역사도 깊은 나라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것을 빼앗으려 드는 것일까? 중국의 고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의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중국 고유의 문화재들이 모조리 파괴되고 무술, 식문화, 예법 등 무형 문화들도 모조리 명맥이 끊겨버렸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란 바로 1966년부터 76년까지 일어난 중국의 희대의 문화재 파괴 운동,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문화대혁명으로 사라진 문화재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중국 고유의 예절, 고유 전통 이런 것도 이때 싸그리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중국은 문화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아직도 자기만의 고유 문화를 복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런 텅 빈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대한민국 같은 남의 나라 것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중국은 도대체 왜 문화대혁명을 벌여서 스스로 문화를 파괴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길래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대혁명은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단 한 명에 의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 마오쩌둥이죠. 그는 현재에도 중국 천안문 광장에 사진이 걸려있는 국부로서 중국인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인데, 마오쩌둥은 국가의 창립자로서는 매우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았던 공산당을 엄청나게 불리고 한때 중국 대륙을 장악했던 장제스의 국민당을 꺾고 천하를 통일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정책적인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자신감에 도취된 그는 이제는 경제개발에 눈을 돌려서 1958년 중국 전토에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밀어붙였는데,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경제정책 결과 농업 시스템은 오히려 붕괴되어 수천만의 아사자를 내었고 경제는 추락해버립니다. 이 대참사가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이죠. 실패의 스케일은 워낙 엄청났고 이는 마오에게 크나큰 부담이었죠. 결국 마오는 1959년 국가주석직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그리고 중국의 실권은 당시 부주석이었던 류사오치와 정치국 위원이었던 덩샤오핑에게로 넘어가는데, 마오는 그래도 이들은 자기 편이었으므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자신의 뜻을 받들어 충실히 마오 노선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권력을 잡자 돌연 태도가 바뀌어서 마오의 대약진 운동은 명백한 인재이다, 아무리 국부라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 마오를 뒷선으로 빼고 우리가 권력을 장악해야, 마오가 했던 일들을 비판하며 마오를 제끼고 중국을 잠식하려고 했습니다. 기껏 세운 국가를 빼앗기게 생긴 마오는 매우 위기감을 느꼈죠. 만일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그대로 권력을 먹는다면 마오는 순식간에 중국의 국부에서 수천만을 굶겨 죽인 대항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죠. 그래서 마오는 저 자식들이 안되겠다, 건수를 하나 잡아서 다시 내가 권좌에 올라야겠어. 그리고 노련한 정치꾼인 마오는 그 건수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 그때 마오의 눈에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당시 중국의 청년들, 정확히는 대학생들이었죠. 당시 중국의 대학생들은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으며 공산당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 부모님이 대학진 운동 때 다 돌아가셨다, 저 공산당 놈들 때문에. 그런데도 공산당
공산당 간부의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 때문에 천대받고 간부 가족들만 등용되고 그놈들을 보면 이가 갈린다. 그게 부르주아지 뭐야. 이렇듯 잘 먹고 잘 사는 고위층과 그 자제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반정부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생들에게 현 권력자 류사오치는 포갑적으로 대처하는데 저것들이 저 반동분자들 다 때려잡아 탄압을 가하여 불만을 잠재우려 한 것이었죠. 이때 베이징에서만 1만 명의 학생이 우경분자라며 탄압당했고 칭화대학교의 학생들은 감금까지 당했습니다. 당연히 대학생의 반발심은 엄청났는데 마오는 이에 가만 대학생들 저거 불만도 많고 탄압받고 있으니 내가 쟤네들 편만 들어주면 아주 나에게 충성을 다할 것 같은데 좋다. 저들을 내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 삼고 권력을 잡자 하고 마오는 대학생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이 맞다.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주아적인 인물들을 몰아내야 돼. 그들은 인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살만을 찌웠으니 마오 동지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셨다. 가뜩이나 부유층을 매우 증오하던 대학생들은 이런 마오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죠. 이 부유층, 부르주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후 문화재 파괴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마오는 내친 김에 감금되었던 칭화대학교 학생들을 몸소 찾아가서 석방시켜주고 자신의 권위로 류사오치가 파견했던 탄압대까지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대학생들은 너도 나도 마오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마오 열풍은 점점 확산되었고 기세를 탄 마오는 이제 학생들을 확실하게 자신의 광신도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마오는 자신의 어록이 담긴 책 마오 어록을 널리 보급하여 읽게 한 것이었죠. 이 어록은 쉽고 강렬하며 명문장 위주로 뽑아서 출판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 책을 읽고 격앙심을 느꼈습니다. 이에 마오를 추종하는 대학생들은 늘어났고 대학생을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까지 마오의 맹목적인 신도가 되었으니 이들을 그 악명 높은 홍위병이라 합니다. 이 광풍은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위병의 숫자는 1천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을 정도였죠. 우리는 마오동지의 충성스러운 추종자입니다. 마오동지 만세! 좋아. 마오는 그렇게 자신의 편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홍위병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영향력을 높여야 하는 타이밍. 마오는 홍위병이 활동할 거리를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는 먼저 당시 유행하던 해서파관이라는 연극을 트집 잡습니다. 해서파관은 명나라 때의 충신이었던 해서가 주인공으로 그가 당시 폭군이었던 가정제에게 직언을 올렸다가 억울하게 파직된다는 내용인데 마오는 연극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봉건 시대의 관리인 해서를 미화한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음모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오는 연극에도 부르주아식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고 비판했고 곧이어 마오는 이게 다 당에 부르주아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산당 전체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죠. 이에 마오를 따르는 홍위병들은 맞다. 마오님 말대로 공산당 내에는 부르주아들이 만연해 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그들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이제 명분은 섰습니다. 마오는 곧 구체적인 혁명 지침인 16개조를 발표하여 중국 안의 모든 부르주아들을 처벌하라. 공산당 내의 자본주의 세력까지 싸그리 말소시켜. 그리고 마오는 덧붙여서 또한 구시대의 풍습, 문화도 타파해야 한다. 그것들은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으며 만약 그런 구문화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부르주아들이 그걸 통로로 다시 침투해올 거야. 홍위병은 이런 마오의 말을 철석같이 들었고 곧 단체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숫자로 베이징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당연히 공안을 동원하여 그들을 막아야 했지만 홍위병을 건드리면 마오에 대한 불복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중국 공안은 홍위병을 막지 못했죠. 이런 혼란 속에 학생들이 몰린 앞에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끌려나와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곧 실각하죠. 마오의 작전이 통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류사오치는 가택 연금되었다가 병으로 사망하고 덩샤오핑은 트랙터 공장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마오가 다시 권력을 잡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마오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운동을 좀 더 확대시켜 전국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마오는 곧
전국의 홍위병들에게 알린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타도 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부르주아들에게 찌들어 있어. 모든 부르주아들을 때려잡고 옛 잔재를 쓸어내라. 이 말에 홍위병은 전국으로 흩어져 이른바 혁명활동을 벌이죠. 이때 1200만 명이나 되는 홍위병이 생기며 전국은 쑥대밭이 되었는데 부르주아라고 간주되는 지식인들과 교사, 예술가가 끌려와 조리돌림을 당했고 그 중에는 죽음을 맞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활동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홍위병은 아까 마오동지께서 구시대의 문화도 타파해야 한다고 했지? 그래, 문화재들도 다 부르주아 놈들이 만든 거야. 그걸 다 부숴야 나중에 걔네들이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해. 문화재를 파괴하라! 하고 중국 전역의 문화재를 파괴한 것이었죠. 물론 마오는 문화재를 파괴하라는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홍위병들은 마오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와도 마오는 방관할 뿐이었죠. 내 지지 기반이 홍위병들이 문화재를 파괴한다면 파괴하도록 놔둬야지. 그래야 내 영향력이 커지니까. 때문에 홍위병들은 옛 문화, 옛 관습 관련된 것이면 모조리 파괴했고 바로 이때 중국의 각종 문화재들이 모두 소멸되었죠. 먼저 유교는 부르주아들의 구폐습, 구사상이라 하여 공자의 묘가 파헤쳐졌습니다. 공자상도 도끼로 부수고 유교 서적들도 다 없애버렸죠. 이러니 다른 위인들의 유적들도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삼국지의 제갈량은 지주분자였기 때문에 제갈량 유적도 훼손되었고 중국에서 이순신급으로 추앙받는 명장 악비, 한무제 밑에서 흉노를 격파했던 명장 곽거병의 묘도 다 갈아엎어졌죠. 한자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창일의 능, 포청천의 묘, 주원장의 황릉석비, 만력제의 묘도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이외에 피해를 본 문화재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베이징 한 군데에서만 6,843곳의 유적지 중 4,922곳이 파괴되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베이징의 면적은 중국 전체의 5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중국의 문화재는 거의 씨가 마를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런 파괴에서 살아남은 문화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 사용된 황제의 궁성, 자금성이 있는데 홍위병은 도합 46km에 달하는 자금성의 외성, 내성, 황성을 전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금성 전체를 파괴하려고 했죠. 사실 마오 자신부터가 자금성을 밀어버리고 내 집무실을 설치할까? 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자금성은 철거 위기였는데 하지만 자금성은 다행히 화를 면했죠. 마오 밑에 뜻있는 부하가 이를 제지했기 때문인데 그는 바로 저우원라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평생 마오와 함께한 혁명의 원로로서 마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할 때 이를 항상 말렸던 충신이었는데 저우원라이는 마오에게 마오동지, 자금성은 황제의 궁성으로서 장차 우리 중국을 대표할 수도 있는 문화재 중에 문화재예요. 그걸 부숴버리면 미래에 큰 가치를 내버리는 일입니다. 라며 자금성 파괴를 반대했고 이런 절박한 호소로 자금성은 겨우 보존될 수 있었죠. 참고로 저우원라이는 고구려와 발해는 한민족의 문화라 하여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때문인지 중국 내의 고구려, 발해의 유적은 무사했죠. 또한 그는 다른 중국 문화재들도 여럿 보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호위병력을 파견하거나 마오의 초상화를 걸어놓아서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여 티베트의 포탈라궁, 도낭의 막고굴 등 많은 문화재를 지켰던 것이었죠. 그러나 지킨다고 지킬 수 없는 문화재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무형문화재였죠.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무형문화재는 일정한 형체가 없어서 전승자들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홍위병들은 문화 전승자들도 구시대의 잔재라며 전부 탄압했죠. 피해를 입은 대표적 문화로 중국의 무술이 있습니다. 무술은 스승과 제자 형태로 전승이 되는데 홍위병은 이것이 봉건주의, 즉 부르주아의 흔적이라며 무도인들을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의 그 유명한 소림사 무술도 정확한 무술이 아닙니다. 문화대혁명 때 모든 승려가 절에서 축출되어 전승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민간 무술가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복원한 것이 현 소림사 무술의 현
주소입니다. 참고로 승려들이 축출되었으니 불교 문화가 박살난 것은 덤이었죠. 또한 이때 중국에서는 유교 문화인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현재에도 중국인들은 제사를 거의 지내지 않죠. 그리고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오죽하면 우리나라 성균관에서 하는 석전제가 공자의 고향인 취푸에서 거행되는 공제탄신일 기념제사보다 임팩트가 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의 전통 의복인 치파오도 탄압을 받았는데 치파오는 부르주아의 유산으로 여겨져 금기시된 것이었죠. 훗날 치파오는 개혁개방 때 대대적으로 부흥하긴 했지만 문화대혁명 때 잠시 쇠퇴를 겪었습니다. 이외에 중국은 음식 조리법조차도 실전되어 옛 황실 궁중 요리들은 대가 끊어지고 청나라 황실 요리라고 알려진 만한 전석같이 중국에서 궁중 요리라고 전해 내려오는 것은 그저 비싼 요리들을 순서 고증 없이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발전 중이던 애니메이션, 연극, 영화, 음악 모두 깡그리 쇠퇴를 맞았죠. 중국도 인구가 많았던 만큼 이 분야들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었으나 문화대혁명은 그것을 모조리 무로 돌려버렸죠. 이렇듯 이때 파괴된 문화들을 보면 왜 자꾸 중국이 우리 것을 탐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의 것은 대가 다 끊어졌으니 대신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긴 대한민국의 전통 의복, 태권도 같은 무술, 전통 음식들을 끌어다 쓰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홍위병들은 불과 10년 동안 4,000년간의 중국 문화를 모조리 파괴해버렸습니다. 홍위병의 위세는 더해만 갔는데 하지만 이런 광풍은 슬슬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1968년이 되자 홍위병 내부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났고 너무 과열된 나머지 이제는 마오쩌둥의 가족까지 건드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오는 열기가 이제는 너무 과열되었군. 슬슬 그만둘 때가 되었어. 그래서 마오는 전국의 홍위병들에게 선포하죠. 홍위병들이여, 그대들은 이제 충분히 혁명을 완수했다. 이제 도시에서의 혁명은 이루어졌으니 혁명의 최전선이 농촌으로 내려가서 혁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 중국의 버팀목은 농업이니 직접 생산 노동에 참가하여 혁명을 완수하라. 즉 홍위병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산하향운동이라고 하죠. 이에 많은 홍위병들은 마오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혁명의 원천은 농촌이다. 농촌에서 배워야 돼. 우리가 직접 노동하고 생활하여 용감하게 혁명하자. 그렇게 1700만 명의 홍위병들이 농촌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자 마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농촌으로 내려간 이들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 없다. 도시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농촌으로 간 홍위병들은 70년대 후반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에야 도시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홍위병은 농촌에 갇혔고 해산되었습니다. 사실상 마오는 홍위병을 해산시키기 위해 상산하향운동을 실시한 것이었죠. 완전한 토사구팽입니다. 속았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이 이 상산하향운동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농촌으로 내려가는 것을 면제받았습니다. 부르주아를 없애자고 한 운동에서 부르주아들이 오히려 뇌물로 자신을 보전한 것이죠. 정말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화대혁명은 마무리되었고 홍위병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오는 유일한 절대 권력자가 되었죠. 이후 그는 떵떵거리고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채우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서열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오도 노년이 되자 이제 후계자를 지명할 때가 되었는데 그는 죽기 전에 실수를 하고 맙니다. 마오는 후계자로 당시 국무원 총리였던 화거펑이라는 사람을 지목하고 사망했는데 그러나 화거펑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충성스럽고 모나지 않아서 선택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정치적 능력이 비교적 미숙했습니다. 때문에 마오가 죽고 나서 화거펑은 권력투쟁에서 패배하고 노련한 혁명 원로였던 덩샤오핑이 트랙터 공장에 있다가 복귀하여 권력을 잡았죠. 오랜 수모 끝에 중국 최고 권력자에 오른 덩샤오핑, 그는 역시 복수를 단행했습니다. 겉으로는 마오를 칭찬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마오파 인사를 모조리 제거한 것이었죠. 그렇게 마오의 잔재를 쳐낸 덩샤오핑은 이제 자신의 방향대로 중국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정도 모르고 밀어붙였던 마오의 경제개발과는 달리 명확한 목표를 갖고 4대 현대화를 선언, 제대로 된 경제 발전 정책을 세우는데 이것은 효과가 있었고 경제가 발전되자 중국인들의 수준 역시 올라갔죠. 자연히 중국인들은 이제 자신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그들 앞에는
문화대혁명 때 파괴된 폐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중국의 전통 규범인 유교는 진작에 파괴되었고 전통 식문화도 엉터리였을 뿐더러 홍위병 시기 이후 중국의 국민성도 이상하게 바뀌어 예절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긴 교사를 데려가서 조리돌림하던 홍위병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수뇌부는 안되겠다, 중국의 문화를 중흥시켜야겠다 라고 판단, 문화재 재평가 및 복구 작업을 벌였는데 하지만 그때 손실된 것은 도무지 복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책도 다 없애서 전국의 도서관 중 3분의 1이 폐관될 정도였으니 자료조차도 찾기 쉽지 않았고 문화재 복원도 엉터리 복원을 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문화 발달을 막는 요인으로는 공산당의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에 반하는 것들은 무조건 통제하고 검열하기 때문에 문화가 생기려고 해도 곧바로 제재를 받아 검열되므로 제대로 문화가 나올 수 없던 것이었죠. 마오쩌둥도 엄청난 검열과 숙청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덩샤오핑도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역시 엄청난 검열과 탄압을 벌였죠.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것도 덩샤오핑 때의 일입니다. 문화에 있어 검열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탈놀이만 하더라도 해학적인 방식으로 기득권층을 애둘러 비판하여 웃음을 주는 문화인데 만일 조선에서 검열을 했다면 그런 문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진시황 때부터 검열을 해왔던 유구한 검열 전통을 가진 중국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온갖 검열을 했고 이는 덩샤오핑 이후로도 쭉 이어져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거쳐 현재 시진핑 주석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교육을 규제하고 게임도 금지하고 있으며 연예인들이 호화 생활을 하여 인민들의 풍기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연예계에까지 검열을 들이밀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제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온갖 규제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 발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규제 없이는 붕괴하기 쉬운 일당 독재 체제의 특성상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채택한 방식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외국의 문화,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를 예속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니 그걸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기 위해 동북공정을 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콘텐츠들을 타국의 중국의 것으로 홍보하고 있죠. 이런 것에 우리는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한국만의 트렌드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등이 더욱 많이 제작되어 우리의 전통 문화가 나오면 지구촌 사람들이 이것은 한국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국 문화의 현주소를 깨닫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